자, 산유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작품, 산유화라는 작품은 산에 있는 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산에 피어 있는 꽃.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이렇게 딱 돼 있지? 자, 그래서 산에 있는 꽃이다. 피어 있는 꽃이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지금 QR코드를 내가 찍고 있어. 예. 자, 그래서, 자,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은 주로 어떤 것을 의미하죠?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의 변화, 어디에서 일어나는? 산. 자, 자연이죠. 자연물로부터 인생사를 유추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연으로부터 인생사를 유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연물에서 인생사를 유추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연의 섭리가 뭔데요? 자연의 섭리는 한마디로 생성과 소멸의 반복입니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문학 전통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문학의 전통을 계승한다 했을 때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어요. 1920, 30년대에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전통을 계승한다 이런 식으로. 형식은 여기 나와 있죠. 민중적 정서와 민요적 리듬,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민중적인 정서와 민요적인 리듬. 자, 민중적 정서와 민요적인 리듬.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민중적인 정서와 민요적 리듬이 도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 보니까 형식상으로는 민요적인 리듬이 중요하겠죠. 삼음복. 민요는 4박자가 아니라 3박자입니다. 왈츠처럼 쿵짝짝에 들어가는 거죠.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아리랑 아라리요. 한의 정서를 더 북돋아주는 느낌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한의 정서, 민중의 정한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자, 요것을 현대시로 계승했습니다. 현대시로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형상화를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형상화라는 것은 현대시의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현대시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형상화했느냐가 중요하죠. 왜 형상화라는 얘기를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행과 연을 사용해서 개성적으로 변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변형이라든지 변주 같은 것을 사용했다. 원래 있었던 것을 다양하게 각색을 해서 그 형식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꾸어서 썼다는 것이죠. 변형과 변주를 통해서 형상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형상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그래서 1920년대 근대 자유시, 1920년대 근대 자유시의 특징이 이 작품에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김소월 시인이 전부 이런 식으로, 뭐 꼭 이런 식으로 안 쓴 것도 많지만 상당수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진달래꽃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삼음보에다가 한의 정서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현대시로 형상화하였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질문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작품의 개관을 한번 보시죠.
자, 작품의 전체적인 개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의 개관 조금 더 키워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지. 예. 자, 이 작품은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인데 자유시라는 것은 사실은 사문보를 썼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형과 변주를 썼기 때문에 음보율은 운율 형성 요소는 그 안에 내재적인 느낌으로 변형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전통적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은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막 중간중간에 막 변형시켜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랬다가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런 식으로 막 변형을 일으켰다. 자, 그래서 자유시로서 내재율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요적 리듬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민요적 리듬을 빌어다가 썼다 하여 차용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그래서 성격이 민요적이면서 관조적입니다. 관조적이다. 그죠? 관조한다는 게 무슨 소릴까요? 관조. 고요한 가운데 사물을 깊이 응시하면서 성찰적인 요소가 들어요. 깨달음, 철학적인 것, 관념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관조는 사물에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서 사색과 성찰, 이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원리, 깨달음, 혹은 관념 같은 것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바로 관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했어요? 관조적인 거? 네, 관조. 비슷하죠? 네. 그래서 고요히 응시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연우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오늘 막 정신 못 차리는데 1학년 때 봤다는데 왜 계속 놀아? 시험 전에 이랬을 텐데 요즘 공부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공부하느라 좀 피곤했구나. 이런 게 다 관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고요히 보면서 그 안에 속성을 알아챈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재는 산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산유화예요. 있을 유자를 씁니다. 자, 주제입니다.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죠. 이 자연이라는 것은 반복이야.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제 더운 한여름으로 갈 겁니다. 6월 하순이 됐으니까. 앞으로 석 달은 바짝 더울 거예요. 계속. 지금 오늘은 오히려 선선한데 엄청 더울 것이다. 그런데 이 더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 가을이 오죠. 그리고 겨울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3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겨울 되면 이제 또 패딩 입고 추운데 웅크리고 영원히 그 겨울이 지속될 것 같아. 그러나 또 봄이 오죠.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섭리가 만물의 모습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A가 B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의 섭리대로 만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죠? 탄생했다가 소멸하는 것이다. 탄생에서 소멸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된다. 따라서 순환적 질서.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는 한 번 살고 결국 죽게 되죠. 그렇죠? 한 번 살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도 저런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전부 봄이야. 아직 인생에 제대로 된 봄도 안 왔어. 그러고 나서 20대, 30대 봄이에요. 그러다가 30대 중후반 이렇게 가면 이제 여름, 막 한창 이제 그때부터 한창이야. 30대부터 한 50대까지는 막 한창 이제 과거에는 30, 40대 이랬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수명이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젊죠. 선생님 나이를 30년 전 이랬을 때는 초로에 접어든
중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노인이 시작됐다. 선생님이 노인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죠? 나이는 뭐 좀 든 아저씨 같지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노인처럼. 근데 3, 40년 전에는 선생님 나이쯤 되면 노인이 돼요. 와, 저 새끼가 오늘 영상을 켜놨는데도 갑자기 욕을 지금 쌍욕이 막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와서 이렇게 보는 사람, 니네 학교 애들도 막 보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뭐, 좋은 영상 감사하다고 막. 분명히 경북고 1학년이야. 1학년인가요? 파수꾼, 1학년 거도. 1학년 수업도 있잖아. 1학년 10명 가까이 돼요. 비공개로 바꾸면 못 보잖아.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 비공개인데 코드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 바꿀 수가 있다고? 거기에 코드, 그런 항목이 있어? 와우. 좋은 거 알았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순환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인생의 가을로 접어드는 거야, 어쨌든. 그쵸?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면 겨울이 옵니다. 쭈글쭈글해지겠지. 이제부터 나는 쭈글쭈글 늙어갈 일만 남았어. 너희들은 너무나 이제 좋은 시대가 막 오죠. 그래서 대학교도 가고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을까? 하여튼 사귀고 사귀는 것 같더라고. 그죠? 그리고 뭔가 어디 취업을 해서 돈도 벌어보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벌어서 뭘 해보면 굉장히 즐겁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결국 한 3, 40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10년이 며칠인지 알아? 3,650일이죠. 되게 짧아요. 그러면 40년 이러면 한 15,000일 정도 살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58세 정도가 돼요. 선생님은 확실히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90 가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적당하게 막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이게 여생이구나 조금 즐기다가 이제 그냥 가는 거지. 어떻게 가기는 언젠가는 숨이 멎고 죽는 순간이 오겠지. 그렇죠? 지구도 언젠가는 이거 여기 태양계도 소멸해 앞으로. 우리 그 태양이 1초에 얼만큼 날아가는지 알아? 태양의 움직이는 속도가 초속 77,000km예요. 시속인가? 어마어마한 속도지. 77,000km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 형태로 태양이 막 움직이는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안정적인데 이렇게 고요한데 이게 지금 자전 속도가 초속 40km예요. 1초에 40km씩 움직입니다. 공전 속도는 1초에 210km인가 230km 정도로 가는. 그래서 태양을 돌 때 우리가 째깍하면 벌써 대전 가 있어. 이런 정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도는데 우리의 은하를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한 번 공전 주기가 2억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계가 우리의 은하를 돌 때까지 도는 시간이. 앞으로 짧게는 25회에서 많게는 한 100회 정도 돌고 나면 태양계 자체가 소멸된대요. 지구는 그 전에 소멸돼. 왜요? 자연의 순환적 질서. 모든 것이 다 죽는단 말이야. 생성됐지 언젠가. 그지?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됐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언젠가 지구가 앞으로 이제 한 50억 년에서 100억 년 사이에는 이 지구란 별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움이 있든 슬픔, 비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거죠. 오늘 하루 영원히 안 오는 것. 매우 소중한 것이죠. 자, 이게 자연의 순환적 질서예요. 이 거대한 별, 그러나 우주 전체에서는 나노에도 지나지 않는 먼지라고 표현할 수 없어. 그냥 거의 무에 가까운 아주 극소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별, 지구도 언젠가는 소멸된다. 자, 이게 자연의 순환적 질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재미있죠? 그래서 특히 이 지구, 태양계는 탄생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같은 자리를 운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왜냐? 우리의 은하도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 밖으로 나가 이 우주는 전부 다 어디선가 다 이러고 있어요. 전부. 그러면서 막 뭔가를 돌고 있죠. 놀라운 세계지. 이런 게 왜 만들어졌지? 자, 순환적 질서입니다. 핵심 뭐죠? 핵심 키워드. 응? 순환적 질서. 이 전체 순환적 질서의 핵심 키워드. 아니에요. 자, 생성과 소멸이죠. 자, 생성과 소멸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구, 태양계도 언젠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순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특징입니다. 1연과 4연을 대응시킨다. 뭐죠? 바로 수미상관식입니다. 자, 이 수미상관은 형태적 안정감도 주고 운율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여운도 남기고 구조적 안정감도 주지만 이 시에서는 특히나 순환적인 시상 구조를 구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꽃 피네, 마지막 연은 꽃지네. 그러면 계속 돌고 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에 누군가는 또 세상으로 오고 있죠. 그렇죠? 태어나는 존재. 계속 반복돼요. 자, 종결음이 뭐뭐하네입니다. 네를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운율이 형성되죠. 그런데 네란 뭐뭐하네 이런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거리두기, 즉 관찰자의 시선에 가깝게 표현한다. 거기 뭐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래서 절제된 감정, 감정 절제로 제시한다. 감정을 막 폭발시키지 않아요. 김소월의 시에서도 초혼 같은 것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죠? 사슴 무리도 슬피 운다. 이런 것들은 막 감정을 폭발시키지. 그런데 이 작품은 산에는 꽃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절제하여 관조적인 특징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절제된 감정은 전부 어디와 연결된다? 관조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중심으로 보시고 몇 가지 포인트만 더 보시면 산유화는 옳길 됩니다. 자, 밑에 감상 열기 보시면 넘어가시기 전에 꽃 피고 지는 자연현상에 담겨 있는, 그죠? 자연현상을 기준으로 자연의 섭리, 우리가 알 수 없는 질서를 노래했어요. 자연현상으로부터 자연의 섭리, 더 나아가면 인간의 섭리, 인간 세상의 원리, 자연물로부터 인간의 원리를 얘기했지만 인간의 원리는 결국 이 자연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다. 인간이란 존재가 뭘까요? 자연의 일부죠. 그렇죠? 근데 자꾸 인간과 자연을 떼놓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서양, 서구 문명이에요. 그래서 동양에 비해서 몇 단계 아래에 있는 거죠. 쟤들 사실 별 볼 일 없네요. 원래 미개인들이었죠. 야만족들이었는데 그 분석적인 이런 요소로 자연을 막 개발하면서 현대사회에 비로소 치고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독해해 볼게요. 산에는 꽃이 피네.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꽃 피네 하고는 의도적으로 행을 바꿨어요. 삼음보죠. 둘, 셋이랍니다. 삼음보인데 삼음보를 변형시켰습니다. 행간 걸침. 행가리를 했다. 산에는 꽃 피네 하고 꽃이 피네. 자, 왜 이 행간 걸침을 사용했느냐? 연속성. 여기저기 갑자기 막 꽃이 피어나는 그런 우리 영상적인 이미지를 보세요. 꽃 피네, 꽃이 피네,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런 느낌. 정말 시는 놀라운 언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저렇게 써놨을 뿐인데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상상력을 요구한다. 놀라운 거죠. 자, 삼음보, 뭐뭐 하네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 리듬감이 형성되겠지 당연히. 그리고 가군의 효과, 맨 끝에 있는 글자가 반복되는 것을 가군. 허리가 아프면 요통 이렇게 하죠. 가운데 글자를 똑같은 걸 계속 박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배치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요운. 그리고 맨 앞에 똑같은 글자를 계속 반복 배치하는 경우를 두운이라고 합니다. 두운, 요운, 맨 끝에 가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군에 효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각이 잘 잡혔군, 각 잡았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세대 전에는 그랬다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엣지 있어. 엣지가 맨 끝에죠, 그죠? 그게 각이에요. 뿔각자입니다. 맨 끝에. 자, 그래서 화자의 감정 절제가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산에는 꽃 피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짧게 꽃 피네, 꽃이 피네. 단순화시키면서도 뭔가 절제된 느낌. 자, 그래서 어조 자체 중요한 거 나오죠. 관조적인 어조를 사용한다. 관조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막 뭔가 감상주의적으로 감상을 막 실어서 막 감정을 표출하고 이러지 않고 꽃 피네, 꽃이 피네. 자, 가을, 봄, 여름 없이 이랬습니다. 시적 허용이죠. 가을을 가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인데 심지어 순서도 변경시켰죠. 순서 변경시키고 줄임말도 썼습니다. 자, 이 시적 허용을 통해서 운율이 더 잘 형성되게.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늘 핀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산이라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산. 이 세계 혹은 이 우주를 상징하죠. 공간적 배경으로 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산은 결국 존재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일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지금도 우주 밖에 어떤 곳에서는 별이 폭발해서 초신성으로 간 다음에 폭발해서 우주쇼를 펼치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막 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날아다니죠. 그죠? 우주. 그래서 그게 잘못해갖고 지구에 부딪히면. 지금도 지구의 하루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운석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거는 뭐 별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대부분 타버리니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통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크기가 빵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멸종이 시작돼요. 공룡의 멸종은 외부 세계에서 운석이 아니라 성운, 그죠? 행성이 충돌하면서 유카탄 반도, 그 멕시코 끝에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지구 전체를 다 뒤엎어버려요. 몇 수십 킬로 상공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면서 지구가 암흑의별로 한동안 있으면서 이 위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생명들이 다 멸종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 그거 사실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무시무시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자연의 섭리란 말이에요. 생성과 소멸이에요. 아시겠죠? 졸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소멸됩니다. 타노스 돼. 팍 이렇게 하면 너 막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 자,
졸아 지금. 응? 내가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와갖고 지금 수업을 하는데 노구를 이끌고 뭐? 뭐라는 거야? 노인 공경해야지. 왜 공경을 안 하는 거야? 너무 피곤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어? 피곤하잖아. 안 피곤해? 자, 난 안 괜찮았어. 네가 졸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꽃이 피었다 이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에 2연입니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형태가 이렇게 가죠.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산의 형상을 시행의 배치로 형상화한다. 학교에서 혹시 이런 거 했어요? 네, 산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어요. 자, 그래서 산에는 그래서 여기에만 꽃이 핀 줄 알았는데 다른 쪽을 쳐다보니까 저쪽 산에도 피어있고 여기도 피어있고 저쪽에도 피어있고 다 피어있다. 여기저기죠. 그래서 행을 바꾸었다. 산에 피는 꽃은. 그렇죠? 그래서 삼음보가 삼행에 걸쳐서 나타난다. 이렇게. 자, 그러다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말이 많아지죠. 그죠? 삼음보가 한 행에서 334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 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만치. 자, 저만치. 외롭게 라고 해석을 할 경우는 고독감을 형상화한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라고 해석하면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섭리를 형상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의미는 저만치 혼자서니까 외롭게 피어있구나. 무슨 의미일까요? 근원적 고독이죠. 뭔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3면 가볼게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나와있죠? 옆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화자와 꽃과 새 사이에는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동질감이라. 셋 다 결국 어떤 존재죠? 근원적 고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10억 광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그 속도로 1년을 날아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하죠. 10억 년간 날아가야 되는 거.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 안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명체 같은 것이 존재하는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죠. 없을 가능성이, 밀도상으로 봤을 때 없을 가능성이 높고, 태양계 같은. 태양계 안에서도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왕성 과거에 있었지만 이거 외에도 다른 별은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 발견 못한 걸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는 것, 사실 태양이 있고 그냥 이렇게 도는 걸로만 평소에 생각하잖아. 근데 이 자체가 또 돌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 상태가 굉장히 공간, 스페이스, 그죠? 그 안에서 막 움직인다. 매우 입체적이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 그러나 적어도 그 10억 광년 안에서 현재까지 발견한 것으로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다. 그러면 지구라는 이 별 자체는 엄청 고독하죠. 그렇지? 연우, 너무 고독하고. 선호, 진짜 고독해요. 그죠? 현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독해요.
그치? 우리는 다 고독한 존재. 고독하게 태어나서 고독하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자, 그래서 근원적 고독을 가진 존재 셋인데 화자가 꽃을 보면서 그 섭리도 느끼고 비애감도 느꼈단 말이지. 그런데 딱 봤더니 새가 지저귀고 있어. 그것을 울고 있다 그랬습니다. 감정이입인데 어떤 게 감정이입이냐면 꽃이 좋아.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는구나 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고독을 안고 태어난 존재이지만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사랑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죠? 꽃과 함께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원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 우리 모두는 그렇다. 자, 그것이 화자와 새와 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4연입니다. 1연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죠. 옆에 보면 수미상관 이렇게 돼 있지? 자,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랬습니다. 존재 똑같은 거예요. 존재가 끊임없이 소멸된다. 자, 수미상관의 구조와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왜 수미상관을 사용했느냐? 1연과 4연이 지금 대응되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의식이 부각된다. 주제의식 강조. 그리고 형태적 안정감, 운율, 여운 형성. 이것이 바로 수미상관의 효과 4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주제의식을 부각하죠. 두 번째 안정감을 줘요. 음악도 보면 처음에 나왔던 것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울려 퍼지게 하고 한 번 울려주고는 끝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운율도 형성돼요. 리듬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감동, 꽃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했을 때 그걸 읽고 나서 감동이 마음속에 남아요. 이 간단한 배열로 이루어진 시 안에서 이렇게 할 말이 많다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과생들이 문과생 싫어합니다. 이과생들은 탁 수로 간결하게 탁 표현하는데 문과생들은 말이 많아.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해결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문제 한번 볼게요.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에서 바닥에 있는 문제입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X예요.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뭘 느끼고 있죠? 뭐?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있죠. 그죠?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에서 고독감은 아니야. 아시겠죠?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있다. 느끼고 있다. 자, 저만치 혼자서입니다. 고독. 이게 고독이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 고독을 드러낸다. 오예요. 자,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화자의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뭐뭐 하네. 이랬습니다. 뭐야? 오? 공감했다 이거예요? 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오, 여기 나와 있잖아. 오예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네. 오늘 연우 되게 재밌네. 자, 4번. 작은 새는 꽃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존재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고독이 자연의 섭리예요. 그래, 아까 이 부분 다시 선생님 생각하니까 맞네. 고독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잘하셨어요. 절망감은 거기 막 좌절했잖아. 절망감은 아니고 고독감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발견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 작품은 1사연이 대응되는 수미상관의 구조이다. 까지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학습활동 한번 가보시죠. 자,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연에서 4연까지 이렇게 쭉 전개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전개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자연의 섭리를 드러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써라 이러면 고독한 존재의 근원적 고독 이게 아니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섭리 이것이 주제의식. 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두 번째 줄에 있죠? 줄 보세요. 존재의 근원적 고독감.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 존재하는 만물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일제강점기였죠. 고독감이 느껴 쓸쓸해, 고통스럽다. 그걸 한으로 승화시킨 시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뭐 이렇게 인문학자나 뭐 인문적인 사고를 한다고 막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썼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시를 썼지? 그냥 막 읊었단 말인가? 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새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꽃의 고독함을 인식하고 여기에 공감한 그리고 자신도 고독하다고 여기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새와 꽃과 화자는 모두 동일하죠. 자, 그래서 피고짐을 반복하는 존재가 꽃, 꽃과 함께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죠? 전 세계적으로 제 아무리 유명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고 대통령을 했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었던 배우라든지 가수들도 다 죽어요. 그렇죠? 자, 그것이 자연의 섭리다. 산유화의 문학사적 의의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내용상, 형태상 반복과 규칙적 음보율을 사용했습니다. 자, 반복과 음보율 당연히 삼음보죠. 자, 이것을 사용하는 민요의 특징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민요적이다. 민요적이야,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민요적이니까 아무래도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한이 많을까요? 일반 백성에게 한이 많을까요? 해결되지 못한 것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더 많은 거지. 한이 있다고 해서 꼭 막 절망이고 좌절이고 고통이고 이거보다 마음속에 슬픔이나 고독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세상을 떠난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내가 훨씬 더 고독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민요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를 형상화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내재적 리듬을 사용했어요. 근대적 측면도 거기 사용됐다. 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과 변주가 여기서. 자, 김소월 시인의 특징입니다. 민요의 전통을 계승했어요. 그죠? 민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서구 문학의 요소를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우리식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정선아리랑 이런 거는 한 적 없죠? 학교에서? 네. 그래서 딱 애누리 없이 산유화만 딱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산유화 전체 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어요? 있을 리가 없죠? 너무나 완벽한 설명이니까. 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가져오겠습니다.